그럼 우리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 이런 이 미국 민주당의 그런 실패, 이번 11월 이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만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물가 문제가 워낙 지금 1갤런당 한 4달러 정도가 수인 한도인데 6달러, 7달러, 8달러까지 지금 유가가 치솟고 있어서 도저히 그 시민들의 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것을 조기에 11월 선거 전에 트럼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6월 23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스피커 낸시 펠로시 이후로 미국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주자가 하킴 제프리스라는 뉴욕 뉴저지 선거구를 두고 흑인 출신입니다. 미국 연방하원 453명 중에 소위 블랙 코커스가 한 14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블랙 아메리칸 그 컨그레스맨으로 모여있는 블랙 코커스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하킴 제프리스입니다. 이분도 이번에 만날 계획입니다. 어떤 한러관계 복원 문제와 북극 항로 개선, 그다음에 나프타나 오일 같은 거에 대한 수입의 다변화를 어떻게 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가 한러관계 복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의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액체항이기 때문에 울산의 미래 비전은 북극 항로와 결부돼 있어서 또 김상욱 시장 당선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이 그 쉐빙 LNG선을 그 6척을 현재 완성을 했습니다. 그 한 개 보통 한 3천억대에서 그 6척이면 약 2조 원 규모를 투입해서 지금 6척의 배를 완성을 해놨는데 지금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것을 인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근에 러시아 측에서 가장 저한테 요청하는 게 이 인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것을 미국 그 재무부의 오파기 하고 있는 이코노믹 생션의 예외로 이거를 규정을 받아서 이 문제가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가장 큰 러시아의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하나오션 측에 쭉 보고를 들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전 교통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만나고 어떤 제가 이번에 23일 날 미국에 가게 되면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오팍 미 트레저리 미니스터 오브 트레저리 재무부의 선하의 그 오팍이라는 오버시 포린 아셋 컨트롤이라는 그 제재를 담당하는 그 실무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외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집권 초기에 이 어떤 정권이 개혁을 추진하려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폴리티컬 캐피탈, 즉 정치적 자본인데 그거는 국민의 지지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쓰면 이게 소모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사면해줬더니 상당히 그 지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 자산을 국민 전체에 개혁했어야 될 거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불가피하게 사면을 이런 걸 뭐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조국 대표 그때 대통령께서 사면 조치를 해줬는데 일부 지지율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가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에 우선적으로 이 정치적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라는 게 대단히 사실 보수와 진보라는 게 어느 일방이 주도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됐을 때 지지율이 40.27%, 이해창이 38.75%에서 1.52% 39만 표로 이겼습니다. 이인재 씨가 거의 19% 이상 500만 표를 가져가고 DJT 연합을 하고 이해창 아들 병역 비리가 있고 IMF를 초래한 정권임에도 겨우 1.52%를 이겨서 겨우 DJ 정권이 탄생을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48.91%, 이해창이 46.59%로 2.32%, 약 57만 표 차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표가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낙선했을 때 2021년 대선 때 얻었던 표가 48.56%였습니다. 48.56%로 윤석열 씨가 얻었던 47.83%였습니다. 윤석열 씨가 얻었던 48.56%에 0.73%를 줬는데 그러면 내란의 밤을 겪고 이번에 당선되셨을 때 2025년도에 얻었던 표가 얼마냐? 그것은 49.42%로 50%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얼마 올랐냐? 1.59% 올랐습니다. 1.5%.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당선됐을 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내란의 밤을 겪고 나서 얻은 표가 1.59%더 얻었다는 것은 얼마나 간고한 것인가. 실제로 이 내란을 겪고 나서 윤 어게인을 외쳤던 김문수 후보가 42%를 얻었고 이준석 후보가 8%를 얻어서 거의 합하면 거의 약간 100% 하나로 일치된다 그랬을 때 약간 이재명 득표율보다 0. 몇 프로가 높은 이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그런 거.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이 선거를 끝나고 나서 이겼다 그러지만 국민의힘
지도 거의 맞붙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국정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자산 관리, 자본 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를 볼 때마다 흥부 생각이 나는데 그 대신 와서 돈 받고 매맞아준 그 흥부처럼 이 총리가 실권도 없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올 수가 없는 대통령이다 보니까 대신 두들겨 맞는 그런 의전 총리 이런 구조를 책임 총리 형태로 바꾸려면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제 헌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원 집정 문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수행한다는 헌법 조문은 그대로 존재한 채 그 임명 과정이 대통령 임의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내각과 이 국회 입법부의 관계가 상당히 좀 절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을 넘겨놓고 또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행정부의 감시 감독을 정말 실질화시키고 이 국회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칠 수 있게 해주는 개헌 아닙니다. 사실 어느 역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렇게 축소하는 개헌안을 주장한다는 것이 사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남은 국정 과제가 어떤 자본시장 투명화를 통해서 디스카운트 없애고 이제 삼전과 SK하이닉스에 치우쳐진 것들에 대한 것의 세수 효과나 이익을 어떻게 산업 연관 효과와 AI 에이전트 사업, 소부장 산업을 투자를 해서 연관 효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나온 초과세수를 어떻게 서민들의 복지 문제와 중소기업으로 연결시켜서 골고루 좀 온기가 퍼져나가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고 검찰 개혁과 군 개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료사회 개혁들을 하나하나 해가는데 이런 모든 개혁을 지속 가능에 만든 것은 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해야 됩니다. 각 상임위가 각 장관들을 불러놓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하고 해서 견인하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 힘으로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기 민주당 지도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대통령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신뢰로 협력을 해서 이 개혁을 추동해 나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꼭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만하면 진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무 잘 나가는 거를 우리 유권자들은 보고 놔두질 않습니다. 맹자의 민심, 천심 이게 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4.19 혁명, 부마항쟁, 광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계엄 해제까지 이런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를테면 어떤 특정 세력이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제가 옥중에 있을 때 우연하게 털시 게버드 전 미국 정보국장의 책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민주당 연방 사선 의원이었던 털시 게버드가 지난 대선 때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때 쓴 책이 민주당을 떠남입니다. 왜 자기가 미국 민주당을 떠났는가를 쓴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의 문제가 많았음에도 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는가 그 이유를 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미국 민주당의 일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당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이 지금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차기 대선 후보의 JD 반스를 능가하는 후보가 안 나와서 차기 집권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미국 민주당이 너무 LGBTQ, 소위 말하는 성정체성 분야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소수 민족, 인종 문제, 이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범죄율 문제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대응했다. 그래서 펜타닐에 취해가지고 뭐 좀비처럼 거리에 쓰러져 있는 치안 질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좀 소극적이고 무능한 대처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해서 소위 이 전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걸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는 트럼프의 그런 직접 대화, 푸틴과 김정은과의 북핵 문제나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직접 대화를 주장했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아주 드물게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푸틴의 일방적인 침략이 아니라 나토가 무분별하게 동진 정책을 해서 실제로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줬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침략을 촉발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까지 쓴 겁니다. 그런 사람을 트럼프가 정보국장으로 임명을 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자신이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절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분이 이란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털시 게버드와의 좀 의견이 충돌이 돼서 이번에 사실상 털시 게버드가 남편의 병을 이유로 그만두게 됐습니다.